윤석열, 이제 그 종말이 너무나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정말 괴물입니다. 막대 먹어도 이렇게 막대 먹은 인간일 줄은 몰랐습니다. 가는 곳마다 오물이 튑니다. 저런 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을 하고 있었다니 다시 생각해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이렇게 강변하더니 이제는 장난 같은 계엄이었다. 평화적 계엄이었다. 개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합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장난이었다. 평화적으로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차분히 돌아보면 윤석열 이자는 기본적으로 인성이 글러먹었습니다. 비상계엄을 발동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입만 열면 거짓말이요. 내놓는 것마다 꼼수고 부하나 측근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마저도 없는 자입니다. 경호원들한테 소총을 차고 순찰을 돌라는 것도 윤석열이 지시했다는 것 아닙니까? 봐줄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기를 기다린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몰 광고를 좀 해드릴게요.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설 선물 세트 어제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어제 언양 불고기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건데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제만 준비한 수량의 70% 이상이 판매가 돼가지고요. 지금 바로 또 재생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맛있긴 맛있죠. 원래 1+1+1 석장 판매하는데 명절에 더 풍성히 즐기시라고 모두 5장을 아이스박스에 선물 포장까지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마 이거 선물해도 받는 분들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최고의 설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생산 가능한 수량이 좀 한정이 돼 있으니까 좀 서둘러서 주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매가도 39,900원에 무료 배송이니까요. 주시는 분, 받으시는 분 다 부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설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최대한 부담 적게 기쁨은 크게 이게 정어리몰 설 선물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어제 또 사과 소개해드리고 배도 소개해드렸죠. 그 사과는 정말 맛있는 사과였습니다. 당도가 13브릭스 아주 최고로 당도가 높고 그래서 아주 정말 제가 강추했는데 또 나주배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사과 아니고 또 배는 좀 더 고급지죠. 배 선물하시고 싶은 분들도 정어리몰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설 또 그냥 지나가기는 뭐하고 정어리몰에서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설 선물 보낼 수 있는 마지막 주인데요. 지금 대량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나 지인들 혹시 대량으로 선물 구입하실 분들은 1551-3158 1551-3158 정어리몰로 전화를 주시면 할인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대량 주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네 분 패널 함께합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김종욱 민주연구원 본장님,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잠시 후에 김용남 전 의원도 합류할 겁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뭐 하자는 거예요? 왜 조사는 안 받고 체포적부심 신청해놓고 왜 거기는 또 안 나가고 거기 틀어박혀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멋대로인 피의자는 세상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전무후무할 것 같고요. 본인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해서 동의는 안 되지만 일단 나가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종 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 기각을 했으니까 이제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적법이다 어쩔래. 우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여튼
검찰총장으로서 또 대통령을 했던 사람으로서의 어떤 의연함, 당당함을 마지막 순간에는 기대했던 우리가 참 오산이었구나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예. 끝까지 참 비루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온갖 법 기술은 다 부리면서 마지막까지 국민을 분통 터지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김정욱 원장님, 네. 저는 이것도 자충수라고 봐요.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서부지법이 한 게 위법하니까 중앙지법에서 제대로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중앙지법에서 그거 문제 없다 그러면 그 주장을 스스로 이제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좀 대가리도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대가리 돌아가신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대가리가 안 돌아가서 국민한테 지지 못 받으니까 내란 일으켜가지고 장기 집권을 하려는 자였으니까요. 전 제가 볼 때는 농담 삼아서 이 적응훈련 하나 안 나오는 이유가 형법상 소위 내란죄의 우두머리 같은 경우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요. 만약에 군형법을 적용하게 되면 이 반란 우두머리는 사형밖에 없더라고요. 뭐 이런 상황을 보면 제가 볼 땐 적응훈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봤을 때 아니 그렇게 초기부터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고 법치를 얘기했던 인간이 지금 와서 소위 법이 보장하는 모든 권한들을 다 행사하려고 하고 있고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저런 행위를 하는 거 보면서 이 새로운 사탄이 생겼다. 윤건희라고 하는. 그때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가 만나니까 완벽하게 사탄,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인간이면 할 수 없는 행위들만 골라가면서 하고 있는 행위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로 가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겠다. 저런 인간은 절대 뽑지도 어느 자리에 앉히지도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진짜 강렬한 제가 볼 땐 경험을 국민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제가 김종욱 원장님한테 혼나는 일이 많아요. 제가 감히 어떻게, 랭커님한테 제가 감히. 정말 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이게 먹힐까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따가 이제 헌법재판소도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만 아까 어떤 분이 바다향기님 헌법재판소 윤석열 변호인단이 아무래도 윤석열 쫓아내려고 머리를 쓰는 것 같습니다. 변론이 어째 말도 안 되는 것만 골라서 하는 듯 재판관들이 도저히 납득 불가한 개소리만 늘어놓습니다. 어제 완전 빵 터졌습니다. 그러셨는데 저도 그거 보면서 저 사람들 정말 윤석열 도와주려고 하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오죽하면 재판관이 됐다고 앉으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박영식 에디터님, 예. 일단 체포 적부심 신청하면 그 시간만큼은 정지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초에는 오늘 오전 10시 33분이 맞습니다. 기한이었는데 오늘 밤 이제 9시까지로 늘어난 거죠? 뭐 이제 그거는 정확하게는 맨 처음에 보도가 7, 8시 나왔다가 다 따져보니까 이제 9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저는 어디까지나 지연 전술의 하나라고 보고 체포 적부심이라는 걸 심지어 법률을 많이 다뤄보시는 분들이 가깝게 들어본 적이 많이 없다. 그러니까 구속적부심의 경우에는 왕왕 듣는데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의도가 뭐냐.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단 몇 시간만이라도 지연을 시켜보겠다라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윤석열이 헌재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직접 피력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면 저는 뭐 일종의 이제 서사를 쌓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오늘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따가 이제 김용남 의원님 오시면 법률적인 부분은 더 잘 다뤄주시겠습니다만은 구속영장 청구되면 당연히 이제 구속이 되고 나서도 뭐 구속적부심이 또 이뤄진다라든지 이런 식의 서사를 만들어 놓고 나의 어떤 정당성, 이 무도한 공수처, 무도한 이 사법 시스템에 내가 적법하게 싸우고 있다라는 그 인상을 그저 지지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지연 작전만 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요 체포적부심 하나 말고도요 매일매일 다뤄야 할 불법적이고 위법적이고 제도에도 없는 것들을 마구 끌어당겨서 무논리로 싸움을 거는 저 무도한 세력들의 이야기들을 거의 매일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글쎄요.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제 오늘 9시까지인가 기한이니까 오늘 중에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발부 가능성 몇 프로입니까? 요새 제가 49이라고 말씀을 49. 예, 드리는데 99.99%. 왜 100%가 아니냐? 예. 아니, 세상 일에 100%가 어디 있어요? 아. 하지만 이건 뭐 확률적으로는 발부 안 될 가능성을 점치기는 대단히 어렵고 예. 적어도 99.99%는 돼 보입니다. 발부 49. 가능성이 예. 49. 알겠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분이시군요. 저는 1000%라고 이야기하실 줄 알았는데 두 번째로 궁금한 거 검사 생활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체포 적부심 신청한 경우도 있었나요? 기억이 없어요. 진짜로 체포적부심은 아무리 떠올려봐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절차가 있는 것도 이번에 사실 처음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예. 이제 구속적부심은 종종 뭐 많이 하죠. 이루어지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체포 적부심 해봤자 안 될 가능성이 역시 49인데 예. 그걸 왜 했을까요? 일단은 기존의 자신들의 주장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측면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수사권 없다. 이 수사는 불법이다. 그리고 서울 서부지방법원도 관할권이 없다. 그래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이 불법이다. 뭐 이런 주장을 계속 예.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체포영장의 집행 역시 불법이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에서 풀려날 수 있다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전략적으로는 실패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그 공수처의 수사권,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관할권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체포적부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했잖아요. 예. 근데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이 체포에 하자 없다. 예, 예. 그리고 기각을 했잖아요. 그동안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좌파 판사들의 온상이다. 소굴이기 때문에 일부러 거길 찾아가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수사권이 없는 게 명백한데도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서는 발부를 해준 거다. 이런 주장을 해왔었는데 중앙지법도 아니 이거 문제 없는데 왜 관할권이 왜 없어? 이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또 핑계를 댈 거예요. 오히려 그게 자충수가 돼버린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자충수죠. 예. 그러니까 중앙지법에 위험했죠. 했는데 중앙지법에서 문제가 없다 해버리면 예. 자기들 논리가 허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입지를 스스로 좁히고 있는 그런 전략적으로는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부지법이요. 광화문에서 여의도 가다 보면은 왼쪽에 있지만 여의도에서 광화문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데. 그렇죠. 네. 제가 오늘 오전에 다녀왔는데요. 앞에 법원에요? 아니 서부지법 근처를 다녀왔는데요. 근처에 난 또 뭐 아니 법원에 근데 실제로 법원에 가가지고 제가 재판 받을 일은 없는데 오며 가며 그쪽을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도 갈 일이 있어가지고 한 7시 50분경에 이제 그 부근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경찰의 그 인력들이 동원이 되어 있고 그 현장에서도 서부지법에 항의하는 윤석열 지지자들의 집회와 시위가 아주 이른 시간부터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데 뭐 그분들의 메시지는 한결같지 않겠습니까? 중앙지법에서 기각이 되든 서부지법에서 기각이 되든 윤석열에게 불리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모두 다 좌파 판사들이다. 좌파 사법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이미 등장한 바 있기 때문에 뭐 이건 뭐 앞으로도 어느 결정이든 간에 다 좌파로 몰아갈 가능성이 크죠. 윤석열 다루기 전에 속보 들어온 거 잠깐 하나 짚어보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자 참 웃기는 짬뽕이죠. 마지막에는 경호원들이 이자가 했던 말도 이제 안 듣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제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출석했는데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나요? 체포가 됐습니다. 집행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집행이 됐습니다. 영장이 청구가 돼 있는 발부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존에 발부가 돼 있어. 그랬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은 출석을 했는데 굳이 체포영장 집행을 한 이유는 뭡니까? 일단 기존에 발부되어 있는 체포영장을 집행 안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 이틀 전에 했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예. 경호 임무를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잠시 미뤄뒀던 것뿐이라서 원래 처음에는 그때 집행했다는 속보도 막 뜨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오보로 밝혀졌는데 예, 예. 원칙적으로는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면 바로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조금 봐준 거보다는 윤석열의 어떤 더 이상의 저항을 막는 차원에서 협상을 했던 거 아닌가 싶기는 예. 한데요. 그래서 발부된 체포영장은 뭐 집행 안 할 방법은 없는 거고 지속적으로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도주의 우려는 있는 상황이죠. 예. 또 뭐 어디 틀어박혀서 안 나오거나 아니면 잠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뭐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너무 돌이켜 보면 예. 원래는 이제 김성훈이 계속 그 저지 맨 앞장에 서 있으니까 이자를 체포하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뭐 이자 굳이 체포 안 해도 큰 문제 없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랬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 갔던 경찰들이 체포조가 우리 이거 함정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는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예. 안내도 해줬다는 거 안내도 아닙니까? 해주고 경호차 그 버스 안에 키도 넣어놓고 키 있다 이렇게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사인을. 아니 그리고 그 김성훈부터 체포하세요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내하면서. 근데 네. 김성훈은 그때 어디 있었냐? 대기동에 있었다는 거예요. 현장에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런데 다시 김성훈 체포 안 되고 경호처 돌아올까 봐 다들 공포스러운 분위기라는 거 아닙니까? 돌아오면 어떡하지? 막 대기발령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말 안 들은 사람 지금 이미. 그러고 지금 출석을 한 건데 그래서 김성훈 빨리 체포하는 게 옳았고요. 그날 이틀 전에 안 했던 거 그날 아침에 바로 체포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천추의 한입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 체포해서 경호처도 안심이고 경호처 직원들도 좀 안심인데 이제 그다음이 문제예요. 이광호 본부장이 문제입니다. 이 틀막의 주역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다음 순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출석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도 빨리 체포해야죠. 그래야지 조금 뭔가 안정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은요, 국회에 나와서 싸가지 없는 태도를 보였던 자들은 다 내란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한번 보십시오. 김용현이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국회의원들 앞에서 큰 소리 빵빵 치고 아주 뭐 가관이었죠. 왜 소리치세요? 뭐 이렇게 하고. 방첩사령관 또 뭐 부승찬 의원한테 오히려 눈 부라리면서 지랄하고. 김성훈 이자도 그랬어요. 그런 자들은 다 마음속에 너네들 떠들어 봐라. 이제 곧 계엄해가지고 전부 다 지하 방카에 넣어놓고 다 갚아줄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김성훈 이자는 정말 웃기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는가 이제 막 드러나고 있어요. 통신특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김정우 원장님이 청와대에 계셔봤으니까 경호원들이 이렇게 뭐 특기가 좀 이렇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거기 있었으면 자세히는 알지는 못해요. 예. 그러니까 뭐 통신 인사가 있을 것이고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담당하는 그다음에 대테러 팀 이런 것들이 쭉 있겠죠. 그 중에서 통신병과라고 따지면 중요한 중심병과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대통령과 거리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이 최고의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말씀하신 김성훈 같은 사람들은 통신병과였었으니까 통신병과가 그 내에서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건 보직상 격까지 북한으로 제가 북한 왜냐하면 지금 최근 하는 행태를 보면 거의 국가 호위부 같은 느낌이 들어서 격까지 같은 개념의 존재자였었는데 지금 추정은 김건희 라인을 통해서 충성을 맹세하면서 급상승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뒤에 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말도 안 되는 노래 뭐 이런 거 하고 막 준비했습니다. 뭐 이런 게 근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건요. 김성훈 개인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통신 특기를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어떤 조직이든지 이제 그 주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통신 쪽이 주류인 경우에는 통신 쪽 사람이 제일 위에 올라가도 하등 이상할 건 없죠. 네네네. 그런데 경호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안전이라든지 이렇게 뭐 그런 부분이 주류니까 통신 쪽은 지원 조직인 거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던 자가 경호처 차장까지 갔다.
그 배경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정적인 게 윤석열 부친상 당했을 때 몇 자리 잡아주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그리고 김건희 키우는 개새끼 옷 사오고 막 옷 사오라고 그러고 생일날 또 이벤트 같은 것을 막 했다고 그러는데 난 이걸 보고 참 김정은이도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무슨 생일송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또 병원들 장기자랑 시키고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뭐라고 그랬는지 들어보시죠. 84만 5,280분 귀한 시간들 쉼 없이 달린 수많은 날 92만 5,600분의 귀한 시간들 어떻게 채워 1년의 시간 84만 5,280분 귀한 시간들 오로지 국민만 생각한 당신 새로운 대한민국 위해서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의 뛰어나신 그 대표는 우리 모두가 축하해. 음악에 조예가 깊으신 김유정 의원님한테 한번 좀 먼저 물어봅시다. 저거를 보면 지금 저는 처음 듣는 노래인데 작사 작곡을 그러면 한 것 같네요. 환장합니다. 정말. 그리고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뭐 하늘에서 이러면서 그 가로 열고 대한민국하고 대통령 이 부분은 가로였대요. 빈 가로를 쳐놓고 나중에 거기 그걸 집어넣어서 불러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할 말이 없고요. 그냥 이건 북한보다 더하다. 그리고 제가 더 화나는 지점은 이게 이성적인 인간이면 경호처 아부꾼들이 이걸 만들었다 손 치더라도 그거를 듣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앵커님이나 저희들이나 생일 축하한다고 누가 노래를 만들어 왔어요. 헌정송을. 그런데 저런 닭살 돋는 오글거리는 내용을 만들어 오면 너 미쳤냐라고 저는 할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냐 할 건데 그걸 좋다고 박수치고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기분 좋아서. 좋다고 앉아 있었겠죠. 저는 그 상황이 저는 상상이 안 이게 됩니다. 북한의 구조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을 시원하면 보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수령한테 충성을 시원하면 거기에 반대급부가 계속 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계속 충성하면 그만큼 자리가 높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윤을 갖다가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김성훈이라는 자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윤석열을 추앙해서? 그러지 않겠죠. 계속 충성이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자기가 계속 위로 올라가니까. 실제로 차장까지 올라갔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북한 메커니즘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기가 수령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환경과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런 거 환경과 구조화해서 그것을 아주 잘 시연하는 자들이 그 자리에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점을 타격한다고? 선제 공격을 하겠다고? 불가능한 거죠. 본인이 수령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북한한테 원점 타격을 하고 선제 타격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 여기 사실관계를 좀 짚자면 이게 이제 작곡은 이미 되어 있는 노래를 개사를 했다고 하고요. 아까 잠깐 뮤지컬 자료화면이 나갔는데 저게 이제 뮤지컬 렌트의 주제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뮤지컬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일단 윤석열이 묻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비참한 심정을 느끼실 거고 그러겠는데요? 두 번째 아까 봤던 하늘에서 내려주신 어쩌고 한 그 노래도 권진원 씨의 해피 버스데이 투유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슬비가 내리는 오늘은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노래거든요. 다들 아시는 노래인데 그 노래도 이제 윤석열이 묻어버렸기 때문에 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윤석열이 생각이 날 거고요. 이거 저거 합쳤군요. 굉장히 불쾌하다라는 일단 지점이 일단 하나가 있는 것이고 저기에서 저는 제일 화가 났던 부분은 사람들 일단 쓴 건 맞습니다. 뭐 한 300만 원 뭐 이상을 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행사 당일에 가사까지 미리 녹음한 저 음원을 틀어놓고 일단은 개인적으로 이 일을 추진한 주문은 김용현과 김성훈이 한 게 맞거든요. 근데 경호처 직원들이 저 노래에 맞춰서 합창을 했다라는 거예요. 합창을 시켰답니다.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너무 분노스러워서 이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걸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SBS에 이제 제보가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고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윤석열 찬양송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587일을 84만 5,280분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네요. 일단 한 금방 두 가지 정도의 법률적인 문제가 떠오르는데 예. 저거 저렇게 개사해서 더군다나 돈 주어서 녹음까지 시키면서 저 저작권료 지급했을까요? 저작권료 지급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사용하려면. 그리고 두 번째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유치한 노래를 경호처 직원들에게 합창을 시켰다고 하면 그거 직권남용 아니에요? 그리고 전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시킨 직권남용죄 같은데 그거 자체가 저는 더 화나는 건 제가 2017년, 2018년, 2019년 경호처 신입 직원들 시민 교육을 해요. 예. 제가 가서 이제 강의를 했던 사람인데 그때 주제가 뭐냐면 현대 민주주의의 주요 제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다음에 국민주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어떻게 분권화돼 있고, 소위 1인 권력에 추앙하지 않고 국민주권에 존중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들을 쭉 받았던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가서 소위 가장 엘리트들이라고 자기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서 일을 했는데 갑자기 저런 노래를 갖고 와가지고 야 오늘 대통령 생일이니까 가서 같이 노래 부르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뭐 삼행시요? 윤석열 삼행시 지으라고 하는 거 하고 그러면 야 내가 이러려고 여기에 왔나?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 그다음에 그 안에서야 그렇지만 어차피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밖에 나와서 일반 시민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자기 가족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자괴감 그리고 평생 그것을 짊어지고 갈 트라우마를 생각하면 저는 뭐 잠깐입니다만 그래도 그 친구들하고 만났던 과정을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은 또 너무 고맙기도 하고 왜냐하면 현장에서 그 순간 대통령보다는 국민을 선택했던 모습에서 좀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용남 의원님이 매불쇼에서 윤석열 삼행시 하셨다 그러던데. 어제 했죠. 이윤. 그 뉴스에 났어요? 다 지금 저 김용남 의원님 요즘에 제일 핫하잖아요. 조상 하나 조상. 윤. 윤석열입니다. 석두라고도 하지요. 열받죠? 아니 저보고 윤석열 앞에서 삼행시 하라 그러면 이렇게 했을 텐데 경호처 직원들은 차마 그거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잘리죠. 뭐 네, 네. 열렬히 사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진짜 하기 싫은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힘들었겠어요 정말. 뭐 윤석열 대통령님 성렬이 형 열렬히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 했겠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김성우는 나중에 이제 죗값을 얼마나 치를지는 모르겠지만 먹고는 살 것 같아요. 이벤트의 귀재잖아요. 이벤트 회사 차리거나 뭐 하면 잘할 것 같아요. 김건희도 해군 함정 가가지고 무슨 노래방 기기까지 거기 싣고 가가지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인들 초대해가지고 파티하고 와 이렇게 재밌는 게 있는지 몰랐다라고 했으니까 그들도 몇 번 더 갔다는 건데 그 주체도 이 김성훈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벤트 회사 차리면 자기의 이런 특기가 있는지를 아마 이번에 새롭게 발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흐뭇하게 이제 즐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구조가 정상이 아닌 놈들만 딱 모여 있는 거예요. 김성훈이가 그러면 지금 부끄럽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출석을 하니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거 윤 대통령 생일 축하 노래까지 만든 거 그거 사적 유용 아니냐 그랬더니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윤 대통령 생일 축하 노래까지 만든 거 사적 유용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은 생일 친구들이 축하 파티나 생일 축하송 안 해주나요? 그거는 업무적인 걸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걸 경호처가 했다는 거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는 건데요. 경호처도 참모기관이고 경호기관이고 근접해서 모시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책상 옆에 앉아있는 동료가 생일에도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해줘. 안 해줘. 그렇게 안 해주고 안 한다고. 그거를
뭐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일일이 대응을 해야 되냐 싶은데 저자는 경호처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요 배경이 희망의 시작 서울구치소입니다. 우리가 꼭 구치소 앞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죠. 크로마키를 이용하면 그렇게 되는데 저게 들어가는 길입니까? 나오는 길입니까? 희망의 시작이니까 들어가는 길이죠. 저희는 뭐 여기서부터 서울입니다. 구치소 앞에서 지금 생중계하는 중입니다. 예. 아니 근데 저는 구치소 가면 콩밥 주는 줄 알았더니 무슨 시리얼을 주고 이렇게 건강식을 줘요. 많이 바뀐 뭐 달걀도 주고 견과류를 준다 그래가지고. 김영남 의원님 오늘 메뉴는 어떻게 돼요? 오늘 메뉴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오늘 메뉴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다 뜨더라고. 네, 오늘 메뉴는 오전에 저기 황태국이 나오고요. 점심에는 해장국이 나와가지고 어제처럼 시리얼 술을 못 먹었는데 큰일이네. 네, 어제처럼 시리얼 먹고 2분의 1 남길 일은 없습니다. 예. 아니 제가 그 검사 그만두기 직전쯤에 통계로 제가 기억하는데 사실은 그 수감자 1인당 1년에 국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벌써 제가 검사 그만둔 지가 10년이 훌쩍 넘었으니까 그때 1인당 대략 2,5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1년에? 1년에. 근데 물론 그거는 이제 교정본부 총예산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하루에 교도관들의 5,700원인가? 네, 한 끼에 1,700원. 근데 한 끼에 1,700원. 네, 한 끼에 1,700원. 거기 이제 수감시설에 근무하는 교도관들의 월급 같은 것도 다 사실상 비용이니까 그리고 뭐 난방도 해주고 뭐 물론 바단 난방은 안 들어갑니다만 이런저런 비용을 따져서 계산해 보니까 수감자 1년 들어가는 국가예산 그때 돈으로 한 대략 2,500만 원 정도 소요됐거든요. 지금은 훨씬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나라보다도 국가 예산도 많이 쓰고 잘해주는 편이에요. 아니 근데 바닥에 난방 안 되는데 열선 깔린 데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특별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거는 대기하는. 아니 대기실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구속이 되면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구속이 된 게 아니고 체포 상태로 예. 대기하는 방이기 때문에 바닥에 난방이 되는 것이고 저게 구속 영장이 이제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발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감 절차에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이제는 체포된 사람이 아니고 구속된 피의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간단한 몸수색과 더불어 입고 있던 양복이나 와이셔츠는 다 벗어서 보관하게 되고 서울구치소에서 지급된 이른바 뭐 죄수복이라고 예. 표현됩니다만 수의로 갈아입죠. 저 수형복 그러는데 예, 예. 꼭 수영복으로 들리더라고요. 그거로 갈아입게 되고 이제 저 방이 아닌 화면에 나오는 저 방이 아닌 다른 방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예. 거기는 바닥에 난방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박근혜 이명박 때문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열선을 깔아줬지 저런 일이 없었다면 제가 볼 땐 저런 공간도 안 만들어졌을 거고 차디찬 바닥에서 좀 누워서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렇죠. 따뜻한 바닥에서 체포됐으니까 소위 이제 머그샷도 안 찍고 그 간단하게 속옷 입은 상태에서 몸수색하고 거기 있는 뭐 소위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으라고 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양복 입고 지금 개기고 있는 거잖아요. 난방도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좀 더 개기자 그래서 안 나오고 그러는 걸까요? 그래서 적부심을 신청한 거. 근데 이제 머그샷 찍고 제대로 몸수색하는 거 이제 있잖아요. 소위 뭐 다 이제 속옷도 탈의하고 하는 거 그거 해야 되겠죠. 구속영장 발부되면. 이런 의견 주신 분도 계세요. 안창희님 억울하게 들어가 계신 분들 생각하면 구치소 식사 메뉴 함부로 조롱하지는 맙시다 그러셨는데 예. 지금 또 이분은 아마 다른 분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긴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그 동일한 메뉴로 조국 대표도 식사를 하는 그러니까요. 거고 뭐 다 그거로 먹는 거니까. 저희들이 또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죠. 거미줄 최정환님은 그 수영 생활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인데 이런저런 글들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새벽에 잠깐 불 들어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난방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네. 새벽에는 잠깐 뭐 난방을 좀 해주나 보죠.
최근에 바뀌었나요? 원래는 바닥 난방은 안 되고 바뀐 게 많아요. 하도 춥다 그래서 인권 보호 차원이겠죠. 온풍기를 들여놨었죠. 온풍기를. 그러니까 이제 체포가 되고 나서 쓰는 대기실, 그리고 과거에는 미결수의 경우에는 구치소, 그리고 이제 기결수의 경우에는 뭐 교도소 이렇게 분류했는데, 저도 이제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지인들이나 친지가 다 교정 공무원인 경우가 좀 다수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요즘에는 그런 구분도 없이 좀 과밀 수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구분이 이제 좀 사라져가는 단계라고 하고, 그 구치소나 교도소마다 상황이 좀 다르답니다. 뭐 어떤 곳은 열선이 일반 그 수용자들도 깔려 있는 경우가 더러 있다라고도 하고, 그리고 뭐 오늘 또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저거는 체포 대기실이기 때문에 저긴 TV가 지상파까지는 또 나온대요. 4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뭐 TV를 왜 보여주냐 막 이렇게 막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구속되고 들어가면은 그 TV의 경우에는 또 보기가 어렵다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너무 분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TV는 안 보고 유튜브만 보는데 유튜브는 못 보잖아요. 그렇죠. 유튜브 못 보죠. 예.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 보지 말고 유튜브가 잘 정리돼 있는 거 그걸 봐라라고 의원들한테 그날 아침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2, 3일 동안 저 TV를 볼지 안 볼지 모르겠습니다. 레거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못 볼 거예요. 봤다간 화가 나서 아마. 근데 이제 그 구속되고 수감된 상태에서 식사하는 것도 이렇게 저렇게 기본적인 거 누리는 거, 우리가 윤석열 좀 더 혼이 좀 나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하지만, 또 다른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윤석열 하는 걸 보면 참 매를 벌고 있다, 그런 생각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도 조금 정상을 참작할까 말까 한 판인데, 정말 적반하장에 뻔뻔함에 아주 유치찬란하고 말도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이런 진술 거부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에 아예 그냥 계속 진술을 거부했지요. 그런 거 보면서 이거 좋은 방법이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오늘 이후로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짚어봅시다. 지금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데, 김용남 의원님, 예. 저렇게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면 구속영장 이제 그 심사할 때 어느 쪽으로 작용합니까? 도움이 됩니까? 반대입니까? 도움이 안 되죠. 예. 사실은 진술 거부권, 뭐 물론 피의자의 권리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범행을 부인하는 거를 넘어서 아예 일체 진술을 안 한다는 얘기는 그 여전히 증거인멸의 우려도 높고, 만약에 석방 시에 도주 우려도 있다는 판단 자료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진술 거부를 하면 아예 조서를 못 받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질문은 합니다. 그리고 그 답변 내용에 가로 안에다가 이때 피의자는 묵묵부답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상황을 기재해 놓죠. 그리고 그걸 수사보고에 첨부해서 제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장 단계에서는 특히나 저렇게 진술 거부권은 오히려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겠죠. 근데 김유정 의원님, 본인이 그동안에 5차례인가 6차례인가 계속 뭐 발표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서 한 거고 이건 이래서 정당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것이 다 남아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으며, 또 그런 생각 들어요. 원래 이자가 1시간에 59분 혼자 떠드는 스타일이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참고 있을까, 그것도 궁금하고. 그게 불가사의입니다. 그래서 아마 구치소에 조금 더 있어 보면은 말을 하고 싶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훅 찌르면 나올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본인이 어제 제일 황당했던 거는 윤곽근 변호사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 2시까지 뭐 가겠다 어쩌겠다 근데 결국 안 나갔고 오늘도 지금 10시에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윤곽근 변호사가 얘기했어요. 충분히 다 얘기했기 때문에 더 할 얘기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입도 뻥끗 안 했는데 뭘 다 얘기했다는 것인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 체포되는 날 영상 2분 40 몇 초짜리 영상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1월 초에 자필로 썼다는 그 편지 그 안에 내가 할 말은 다 담겼으니 너네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공수처 수사는 그렇게 돌아간다 치더라도 본인들이 계속해서 그 헌재의 탄핵에 집중하겠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계속 지연 전술 폈었잖아요. 재판관 기피 신청부터 뭐 계속해서 얘기를 송달 안 받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도 사실은 정성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도 계속 지연 전략만 쓰고 있기 때문에 어제 재판관들이 그 변호인들을 향해서 질타하고 황당해하고 그런 모습 저희가 다 보면서 개그 프로보다 재밌다라고 느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꽝돔에도 다 놓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서 양쪽의 변호인들이 이거 도대체 엑스맨들인가 싶을 정도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도 이미 다 그 검찰총장 출신인데다가 이게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왜 이런 황당한 전략을 쓰고 있는지도 이해는 안 갑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이 묵비권을 썼다라는 것은 자신의 이 혐의에 대한 부분 내지는 그 200페이지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답을 안 했다라는 것이고 실제 묻지도 않은 말에 답을 얘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 검사들이 묻지는 않았는데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 통치 행위다라는 걸 주장을 하면서 니네 같은 검사들이나 판사들이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이제 그게 이제 단독 보도로 어제 나온 내용이고 그 마지막에는 묵비권을 쓰다가 결과적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된장찌개라고.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건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바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영상 녹화를 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이게 진술 조서에 그러니까 질문지에 입각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는 방식으로 제 생각에도 1시간 동안 얘기할 때 59분을 얘기하는 사람이 그거 듣고 앉아 있으려면 죽을 맛이거든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아마 자기가 계속 쓸데없는 얘기들 계속 했을 거예요. 누가 네. 뭐라 그래도. 근데 이게 뭐 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만 이제 된장찌개를 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사실 검찰 쪽에서는 뭐 예전에 초밥이니 뭐니 얘기 나왔던 적이 있으니까 공수처가 좀 아이디어가 있었다면 된장찌개 먹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스리슬쩍 한 병이라도 넣어줬으면 좀 조사가 원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거는 좀 공수처 입장에서 난망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왕뚜껑님도 폭탄주 주면 술술 불었을 텐데 그렇게 그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뭐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전략이라고 내놓는 자들이 옆에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 말도 잘 안 들을 거라고 봐요. 이제는 뭔가 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검찰총장을 했어. 이런 착각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기가 뭔가 계속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관은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어찌됐든 대한민국의 최고 법률가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력과 그런 인생을 살아와서 이제 헌법재판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 쭉 보면 우리가 우려했던 사람들조차도 아, 합리적이구나. 아, 그렇지. 그러게 뭐 정상이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윤석열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9번 시험 봐서 이제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죠. 그리고 이제 검사가 됐는데 검사로 그렇게 잘 나간 것도 아니고요. 검사도 9번 만에 되고 그러면 이제 기수에 비해서 나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되게 그런 경우에는 검사 조금 하고, 그러니까 검사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검사들은 승진 이런 걸 되게 좋아하죠. 목매달죠. 그래서 검사장 되고 또 고검장 되고 최종적으로 검찰총장 되는 걸 꿈꾸면서 이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안 되거나 또 동기가 되면은 또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하고 이러는데 이자가 언감생심 검찰총장 꿈이나 꿨겠습니까? 김용남 의원님 원래 이 구수해가지고 되고 동기들하고 나이가 몇 살 차이 나고 그러면 아마 부장검사나 잘하면 다 알고 퇴직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 보통
과거의 검찰 인사 관행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시험이 붙어서 검사 임용된 사람들은 끝까지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요. 한계가 있죠. 그리고 워낙 나이가 많아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인사가 진행됐으면 이게 검사 정년이 63세거든요. 근데 그 간당간당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참 어떤 그 운명의 장난 같은 건데, 문재인 정부 때 워낙 벼락 출세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몇 년을 그냥 점프해서 서울중앙검사장이 됐거든요. 그 연수원 기수를 그냥 몇 년을 점프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윤석열 검사가 사실은 그 검사를 시작하면서 초반에 친구들 덕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워낙 그 윤석열 검사가 시험이 늦다 보니까 법대 동기나 이런 사람들이 부장검사를 할 때 경력이 얼마 안 되는 검사였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고 그러니까 많이 끌어줬어요. 그 중요 부서에 그 친구 윤석열을 많이 끌어줘서 뭐 특수부나 아니면 대검 중수부 같은데 친구들 덕을 많이 상당히 봤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지금도 아쉽게 생각하는 게 너무 그때 좋게 얘기하면 발탁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인사를 기존의 관행이나 이런 걸 너무 무너뜨리고 좀 무리한 인사였다 저는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언감생심 검찰총장은 그냥 검사장도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어찌됐든 이제 그때 당시 상황에 또 특검해서 박근혜 잡아놓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앙지검 검사장, 검찰총장 막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막 이렇게 떠받들고 이 검찰총장님 하니까 착각한 거예요. 내가 검찰총장이다. 그러니까 검사 중에 최고다. 나보다 더 법을 잘 알고 검찰 중에 최고가 없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무시하고 겸손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잘못된 얘기를 옆에서 막 하면 그게 맞아 이렇게 착각하니까 이렇게 무리수를 계속 두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유유상종이라고 이자를 돕고 있는 변호인들도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여러분들 정신건강을 생각해서 석동현, 윤곽근 이런 사람들 발언을 방송을 안 드립니다. 왜? 보고 있으면 힘드시잖아요. 일단 말도 안 되는 논리가 힘들고 얼굴 생긴 거나 말하는 투나 어쩌면 이렇게 토 나옵니까? 그냥 여러분들 저는 봐요. 왜? 공부해야 되니까 뭐라고 떠드는지. 근데 이거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안 보여드리는데 이건 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저 정말 윤석열 돕자고 하는 건지 일단 한번 보시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깐 나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잠깐 눈을 감고 계시든지. 도대체 국회나 지방의회 반국가적인 활동이라는 게 뭐냐 막으려고 했던 그거를 밝혀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쓰셔서 그럼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과 야당의 행태를 알리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네. 그러면 추가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충서나 답변서에 예. 보충 설명으로 군부 쿠데타처럼 그랬으면은 대통령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국회 단전단수를 하고 어두워서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언론을 통제해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하도 모르게 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이미 그 전쟁은 2014년에 크리미아를 반도를 점령했을 때부터 그 민족 간의 어떤 갈등을 이용해서 발언을 제한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저기서 크리미아 반도 얘기를 왜 해요?
그러니까 이 변호인 맞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됐어 그만해 이거지 않습니까? 고상한 표현으로 제안하겠습니다 했지만 그러니까 변호인이 맞나 싶어요. 어쨌든 변호인들도 저 사람들도 오랫동안 변호사 생활 했었기 때문에 법리를 안 된다는 거 알 거예요. 저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법리 내용들 가지고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해봤자 헌법재판관이 보면 내 앞에서 장난치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쟁화시키는 거예요. 정쟁화시켜서 자기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내용들을 갖다가 계속 던져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내란 범죄자를 단죄하거나 헌재를 통해서 직을 파멸할 건지 말 건지의 싸움이 아니라 여야 간의 경쟁, 진보와 보수의 경쟁, 내전 상태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볼 때 아니면 지지층들이 볼 때 야, 이 싸움은 내란 범죄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아니면 민주당 아니면 야당 아니면 진보 좌파들하고 싸우는 거야라고 만들기 위해서 저 변호사들이 저 나이 많은 변호사들이 그 앞에서 저렇게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입장에서야 그만하세요 제발. 그 얘기 뭐하러 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왜? 모든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요. 답답한 거죠. 이성과 합리를 갖춘 국민이라면 저 장면을 보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없겠죠. 근데 저는 좀 다른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변호인이라는 사람들은 그 의뢰인의 생각과 궤를 같이 하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고 방어 전략을 펴야 되니까 이제 그 주장을 강화하는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이게 최대한 아무 말이나 뱉을 수는 없다 보니까 그나마 있는 사례들을 좀 끌고 와가지고 어떤 변호 활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저기에서 꺼내는 말이 왜 전쟁 얘기가 나오고 게다가 더불어서 부정선거 얘기까지 또 다시 나오고 뭐 이러거든요. 아니 제일로 황당한 게 뭔 얘기냐면요. 윤석열이 계엄을 이렇게 선포했는데 만약에 정말로 막 그렇게 계엄을 하려고 그랬으면 아무도 안 보는 시간에 선포하지 이렇게 선포하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러면은 계엄 선포한 걸 국민들 모르게 하면 그건 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배진한 변호사 왜 그러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냥 이건 영상을 쓸 수가 없는 거니까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대통령이 영상 볼 수 있나요? 대통령이 국민들 다 저녁 드라마 보는 시간에 갑자기 전 방송국이 다 대통령 얼굴이 나오면서 자, 계엄 선포하니까 국회의원들 빨리 들어가서 계엄 해제 결의하라. 그러니까 1시간 반 만에 국회의원들이 정족수까지 몰려가지고 뛰어와서 이 계엄을 해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무슨 말을 짓거리고 있는지? 대통령이 그 시간에 계엄을 선포한 것은 정말로 계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 지금 계엄 선포하니까 국회의원들 빨리 들어가서 계엄 해제 결의하세요.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정족수를 채워서 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 딱 미쳐버리겠어요. 김주정 의원.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한글의 문제예요. 국어의 문제예요. 계엄 선포잖아요. 선포가 무슨 의미예요? 세상에 널리 알린다는 뜻이잖아요. 선포가. 더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자도 또 나오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엄하게 경계하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계엄이다라고. 이자는요, 대통령 된 뒤에 지금까지 한 2번 그런 이야기 했어요. 뭐 차라리 그렇게 하면 국어사전을 바꿔야 된다는 둥. 이 자식이 아니 진짜. 선포니까 세상에 알려졌지. 선포가 아니면 안 알리죠.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를 했으니까 당연히 알려진 건데 그걸 갖고 그래서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계엄이 아니란 얘기예요?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근데 무슨 논리예요? 하여튼 싹 다 괴변이고요. 그런 말도 했잖아요. 주말에 했어야지 내가 제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경고만 하려고 한 거야. 평일에 한 건. 그러니까 다 갖다 본인에게 유리하게 갖다 붙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말되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궤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주장을 하더라도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저렇게 헌재에서 따와서 하는 거는 전 완전히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미 윤석열이 계엄 당시에 어떻게 그 부하들에게 계엄군에게 지시했는지 다 나왔잖아요. 총을 쏘고라도 들어가서 문을 부수고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라고 지시한 게 윤석열이잖아요. 근데 이걸 뭐 평화적 계엄이라고
비유를 한다든지 이거를 뭐 국회의원들이 다 들어가서 비상계엄을 해제하게끔 윤석열은 미리 사전에 계획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변호를 한다는 건 일단 말이 안 되고, 게다가 뭐 그 비상계엄도 윤석열의 어떤 이 권한이기 때문에 똑같이 얘기했어요. 아까 제가 그 예로 든 거. 헌법재판소나 국회나 법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판할 정보도 없고 그런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는 변호를 하지를 않나.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걔들의 논리가 있잖아요. 자기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는데 그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입을 맞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그다음에 김용현이 포고령을 만들었는데 내가 간과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포고령 1에 맨 앞에 나오는 게 국회라는 단어인데 그걸 간과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전두환 박정희 때는 국회가 안 들어갔는데 그걸 베껴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막 하고, 뭐 유리창을 깨가지고 질서를 지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아니 누가 유리창을 깨가지고 질서를 지키게 하는 일을 벌이는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다 자기의 잘못을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느냐? 주요 임무 종사자들한테 지금 이거 다 뒤집어 씌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쓰레기죠, 쓰레기. 쓰레기는 재활용이라도 하는데 저긴 재활용도 안 되는 거죠. 플라이미 투더 문님 속보, 윤석열 담배 끊기 위해서 담배 피웠다. 담배를 펴야 끊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서로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성경에 보면 바벨탑이라는 게 나옵니다. 바벨탑이 이제 뭘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막 쌓다가 그 왜 무너졌는지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서로 말을 못 알아먹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다 한 말로 하다가. 그러니까 이 말과 저 말이 막 달라지니까 무슨 말을 해도 서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무너졌는데, 제가 그 KBS에 다닐 때 그런 후배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그 한 달 되면은 야근을 해야 되잖아요. 야근 표가 이제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며칠 날 누구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그 친구가 후배한테 가. 가지고 야, 내가 이 17일 날 야근인데, 이제 그때가 꼭 보면 이제 연휴 끼고 막 주말 그런 날이야. 예. 이날 너 28일로 돼 있는데 나랑 바꾸자. 그래. 그러면은 그 후배가 그날 제가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왜 안 되지? 네가 이 야근을 바꿀 수 없는 이유를 나한테 설명을 해서 납득을 시켜봐. 군대야? 그게 말이 돼요? 내가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가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가야지. 근데 그 후배를 윽박질러. 왜 안 되지? 네가 이걸 바꿀 수 없는 이유를 나한테 3가지로 납득을 시켜봐.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도 현업에 있습니까? 퇴직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완전 무슨 얘기를 본인이 하고 있는지 본인도 모르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잡으러 갔는데 체포되기 직전에 나 자수할게 뭐 이런 거 해놓고 굉장히 허세 부리면서 쿨한 척, 센 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지금 김영현하고 얼마나 아삼육이었습니까? 둘이 죽고 못 사는 사이 아니었나요? 국방장관하고 둘이 딱 붙어서 경호처장 시킬 때부터 이미 알아본 거였는데, 그런데 둘이 서로 싸우잖아요 지금. 그거 포고령 김영현이 베낀 거야. 근데 잘못 베낀 거야. 이랬는데 김용현은 윤석열이 다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둘이 싸우잖아요. 다 체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막 싸우고 그래요, 지금. 완전 그런데 충암파? 네. 아니, 체크를 안 했으면 그러면은 그 안에 왜 갑자기 전공이 처단이 들어갑니까? 체크를 했으니까요. 알았으니까 그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김용현 쪽에서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 다 체크해가지고 이거 국민들을 위해서 야간 통행 금지, 이거는 빼야 된다라는 그런 성은이 망곡합니다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들을 다 우리가 이미 너무나 깨알같이 알고 있는데, 둘이 싸우면서 서로 지금 책임을 미루는 건지 서로 위해주는 건지 알 수 없는 지금 행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자아 분열인 게요.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변론기일에 그 양측이 증인을 신청하는데, 윤석열 측 증인에
김용현이 있잖아요. 그럼 김용현이 이제 증인으로 나와서 헌재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방금 김유정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또 김용현은 나는 내가 그거를 윤석열이 다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고 나한테 준 거다. 포고령은 그래서 나온 거다. 라고 얘기하면 또 윤석열 측 변호인단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고요.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는 일종의 이 자아분열이라는 게 저는 한 3년간의 윤석열의 국정 운영을 돌이켜보면 아주 유사합니다. 너무 이 비리의 복마전과 이 이해가 안 되는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지금 정원이 TV에서 방송한 내용들을 다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상황이 내란이 터지고 나서 모든 관련자들과 핵심 관련자들 윤석열 본인까지도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거를 바쁘게 찾아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라니까요. 자아분열이라고 그러셨는데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고 난리예요. 포고령 가지고 지금 포고령만 가지고도 이게 위헌이라고 하는 게 막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건 뭐 네가 한 거 아니야? 아니야 뭐 네가 했잖아. 지금 아이고 그걸 가지고 지금 또 그 김용현 측 변호인 한 얘기 혹시 들어볼 수 있나요? 봅시다. 이런 취지로 그거는 뭔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김 장관의 입장은 포고령 제1호 제1조는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잘못했으면 게 아니라는 입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뭐 정당하게 작성된 포고령을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뜻을 반영해서 작성한 포고령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지금 계속 뭐 몇 번 질문을 받아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김용현 장관께서 이제 직접 초안을 작성하셨고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 입장이 변한 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고령 제1호 제1조는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정치 활동은 특정 정치 세력, 뭐 장관께서는 아마 대통령이나 장관께서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세력이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그런 세력들이 정치 활동을 매개로 국회를 장악을 해서 무력화시키는 이 현상, 그래서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정당합니다. 김영만 변호사님. 검사나 판사 이렇게 이제 하고 나면 또 변호사가 되지 않습니까? 변호사를 개업하기 전에 이렇게 상식 시험 뭐 이런 거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절차는 없죠. 이제 법조인 자격을 없는데 취득한 저런 걸 이유니까. 보면서 제가 하도 열불이 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방금 전에 등장했던 변호사들이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 변호사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모르세요? 왜 모르는 변호사들인데 가끔 부정선거 주장 했고 유튜브 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가끔 소양 교육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주기적으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김종욱 박사님이 가서 좀 교육 좀 시키고. 왜 저한테 그런 걸 시키세요? 저라고 좋겠어요, 저희가 하면. 인간을 만들어야죠. 저런 사람들은 해도 안 돼요. 안 돼. 극한 직업이에요. 극한 직업. 근데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그런 일을 국회에서 저질렀고 어쩌고 했잖아요. 그런데 포고령 1호에는 국회, 지방의회 다 포함되잖아요. 그럼 지방의회는 왜 들어갑니까? 그래서 등을 포함해서 다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그래서 정당하다는데 와, 저 사람들이 저 말 뜻을 알고 하는 얘기일까요? 정필성 님이 또 삼행시 재밌는 거 지어주셨네요. 정필성 님은 정말 삼행시 달인인 것 같아요. 포고령을 가지고 삼행시를 즉각적으로 지었는데 김유정 의원님 한번 띄워주세요. 포고령 누가 작성한 겁니까? 고심 끝에 윤석열이 한 답변. 령 부인이 작성했습니다. 진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실 도대체 비상계엄을 왜 했냐.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만 김건희로부터 맨날 술만 먹지 말고 차라리 게임이라도 해 라고 얘기를 듣고 알았어 그리고 계엄을 했다는 그런 썰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확실히 그 김건희에 대한 의혹은 이번에도 계엄 사태 이후에 좀 커지고 있는 거여서 뭐 어제 나온 단독 보도가
공수처가 이런 식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관저에 들어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법적 절차를 이제 물어봤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끝판왕이 관저에서 나오지 않고 계엄의 핵심 당사자일지 모른다라는 의혹을 좀 더하게 만드는 그런 방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 달 남짓이잖아요. 그 대통령 헌재에서 파면 결정 나면 그 관저에서 떠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김건희도. 네. 그러니까 길어야 한 달인데 저는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떠나게 해서는 안 되고 일단 출국 금지부터 왜 안 시키는지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도 그걸 그러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게 출국 금지부터 해야죠. 11월 24일 날 그 김용현한테 윤석열이 실행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게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태균 게이트. 그러니까 명태균 수사 보고서를 입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명태균 게이트 핵심적인 내용들은 누굽니까? 윤건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또 하나가 김용현에 대한 탄핵. 그러니까 계엄을 실행할 김용현이 탄핵될 위기에 놓여 있고 이 계엄을 실행해야 되는 이유는 명태균 게이트로부터 시작되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문제점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검찰 진술에서 김용현이 했다라고 한겨레에서 보도를 했어요. 뭐 이 내용은 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라냐 하면서 계엄을 한 거 아닙니까? 명태균하고 관련된 것이 이제 하나하나 막 다 드러나는데, 결정적으로 윤석열이 돌아버린 게 아마 명태균이 내 핸드폰 민주당 갖다 줄 거야. 이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지금 돌아보면. 예, 이달 말이면은 완전히 다 이제 그 핸드폰 내용물이 다 공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더한 것들이 들어 있겠죠. 조금 나오는 것들은 뭐 그 명태균이 옮겨놨다고 하는 그 PC, 강희경 씨가 가지고 있는 그 PC에서 나온 내용들이고 핸드폰 안에는 더 많은 것들이 숨어 있는 거죠. 지금 뭐 이제 뭐 부정선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에 쭉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도 맨날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렸으니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조금 다르게 봅니다. 물론 아직도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기회가 되면 그쪽 전문가를 한번 모시고 왜 이게 불가능한지 일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것만 제가 오늘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부정선거 그러니까 개표를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막 이렇게 드르륵 막 이렇게 그 하는 그걸 보니까 마치 전자 개표 시스템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선거 개표가 수개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전자 개표를 해서 뭐 이렇게 딱 입력값을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조작하고 이러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빨리 세려고 들어가고 확인하고 이러는 것이 마치 전자처럼 보여서 그렇지 수개표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일단 그거 논리부터 틀렸고요. 그런데도 이제 계속 부정선거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게 마치 그것 때문에 계엄을 이룬 것처럼 호도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거라고 봅니다. 부정선거 때문에 이자가 계엄 선포하고 내란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부정선거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막 그 뭐 선관위 저기 하고 그렇게 보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자는 왜 내란을 일으켰냐. 자기한테 막 좁혀지잖아요. 일단 최병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외압 일으켰죠. 무엇보다도 김건희 관련된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치학 명주의 있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특검해가지고 곧 밝혀질 찰나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슬슬 이반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이거 하면은 바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에이씨 이러느니 지 목숨하고 마누라 살리려고 내란을 일으킨 거다 이 말씀이 옳시다. 그래 놓고 지금 이게 지금 실패하니까 그 방향을 마치 부정선거 이것저것 바로 잡아가지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한 것처럼 이걸 조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 끝나면 한번 맞춰봅시다. 이자가 지금 그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논점을 흐리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물론 부정선거 부분 하도 지랄들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한번 밝혀는 보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하는데 명태균이가 그중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어떤 뇌관 역할이 된 거죠. 왜? 명태균이 나오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윤석열 말을 믿었는데 아니네. 그 말이 맞네 막 이거 나와버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몇 가지 딱 이렇게 있는 거
오죽하면 명태균이 큰 소리 빵빵 쳤겠습니까? 나 구속하면 한 달 만에 윤석열 물러난다. 왜? 그 민주당에 줘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 아이고 더 늦기 전에 엎어버려야 되겠네. 이런 생각에서 그 짓을 저지른 거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그 중에 나온 거 하나가 보면은 뭐 도리도리 하는 것까지도 코치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어? 명태균이도 이거 잔머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만 한번 좀 들어보고 가죠. 내가 어제 고 박사한테 가서 윤석열이가 도리도리하고 그게 부동시 때문에 어렸을 때 시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눈이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자꾸 돌려볼 그게 습관에도 틱장애처럼 됐는데 내가 어제 그 교육을 좀 했어요. 그래가 자기가 어제 방송하고 오늘 아침에도 방송을 했고 내보고 양사하고 어제 고 박사 그 여의도 연구원 그 자기 좀 부탁한다 해서 그 자문위원 뭐 하고 몇 가지 그래 한 10명 내가 그 이야기해갖고 해주고. 저 고 박사가 고성국 그 유튜브 어느 그 사람 말하는 거죠. 참 저런 것까지 코치를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명태균이 지금 구속 상태라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저 부부에게. 아니 명징하게 지금 나온 거죠. 내용 중에서 이제 지금 다 포렌식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 황금폰 3개에 대해서 이제 그걸 경찰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건데 지금 확인되는 거는 여론조사 보고서 같은 경우 4개는 받았다는 게 확인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개 받은 거에 대해서 돈을 안 냈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실로 증거가 하나 있는 거고 오늘 아마 뉴스타파에서인가요? 창원 산다 문제 관련해서 모 장관이 여기 개입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오늘 공개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장관이 창원 산단에 개입했으면 장관이 자의적으로 개입했겠나? 아마 장관 위에 누가 있지 않을까? 그럼 그 위에 누가 있을까? 윤건희가 아닐까? 이 두 가지가 나오면 선거 이전과 선거 이후에 소위 명태균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건 좀 빼박이고요. 거기에 또 다른 게 막 우르르 쏟아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뭐 그 것만 가지고도 탄핵 사유로 충분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오늘 이제 2부에서는요, 우리 그 윤석열 체포되고 영장 집행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현장 소리를 많이 들려주셨던 분이죠. 제이컴퍼니의 정병곤 대표님 모시고 뭐 좀 상황을 좀 다시 들어볼 텐데 1부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거 한번 좀 잠깐 들어보죠. 이제 김건희도 곧 조만간 체포되고 구속되고 또 조사받지 않겠습니까? 큰 죄는 윤석열이 저질렀지만 자잘한 죄는 아마 김건희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뭐 자유로울 수 없죠. 그러면 아까도 제가 이제 김건희 개새끼 옷 사주고 뭐 그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이 걔가 무슨 잘못이냐. 개 욕하지 마라. 그런데 걔는 개새끼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근데 김건희 윤석열 다 가면 이제 그 개들이 또 걱정이라는 분이 많이 있어요. 토리라고 또 있죠. 개사과도 뭐 하고 그랬던. 박지원 의원이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김건희까지 구속되면 토리를 본인이 입양을 받겠다고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도 어제 처음 알았어요. 반려견 토리가 우리 진돗개래요.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아니 그런데 우리 진돗개는 주인한테 충성하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까지 이제 감옥 가면은 주인 따라서 감옥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불화받아가지고 진도로 데리고 가야겠어요. 나쁜 주인한테 충성하는데 나쁜 주인 윤석열 김건희한테 충성한 것을 배웠으면은 진도 가서 교육시켜가지고 좋은 주인한테 충성하는 진돗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입양을 받겠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저 앵커는 누군데 저렇게 또 진지하게 강아지에 대한 친구심이 저런 게 개그를 다큐로 받는 그런 장면이죠. 예능을 다큐로 받는 거. 아, 그러면 입양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또 저렇게까지. 박지원 의원님 큰일 났는데요. 왜? 저렇게 저게 지금 다큐가 돼버리면 저 진짜 입양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죠. 그렇게 진심은 아니셨던 것 같은데 개그로 던진 거 같. 아니 지금 저분은 자기 지역구 자랑하는 거예요. 저 와중에 지금 깨알 저기 하는 건데. 진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래요. 뭐 또 이렇게 또 웃기도 하고 해야죠. 맨날 인상 쓰고 그렇게 하기도 참 쉽지 않네요. 이번 주 너무 힘들게 지나가시지 않았나요? 예. 이제 주말 참 이번 주 정말 광풍이 휘몰아친 한 주였습니다. 그래도 추운 겨울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이렇게 큰 충돌 없이 체포되고 그래도 저 구치소에다 집어넣으니까 어젯밤부터 좀 잘 주무시지 않았나요? 예. 주말에도 집회가 계속 된다고 하는데 훨씬 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집회 참석하시고 월요일 날에는 더 또 신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함께해 주신 김유정 의원님, 김영남 의원님, 김종국 원장님, 박영식 에디터님 감사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